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법원직 AS 강의입니다. 법원직을 치고 난 다음에 검찰직을 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론 특강을 준비해 봤습니다. 입문자분들, 초심자분들은 듣지 마시고요. 법원직을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서 앞으로 있을 검찰직을 대비하시는 분들만 이 AS 강의를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직에서 출제될 수 있는 이론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최대한도로 제한적인 시간 내에 출제가 잘 되는 이론들만 제가 10가지 주제를 뽑아가지고 앞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챕터 1을 보시면 보증인 의무에 대한 문제하고 보증인 지위에 관련된 문제, 즉 체계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대로 부작위범은 진정 부작위범이 있고 부진정 부작위범이 있습니다. 부진정 부작위범 같은 경우에는 진정 부작위범과는 다르게 결과범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성요건 자체가 자기범의 형식으로서 기술되어 있지만 부작위를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는 범죄 형태를 우리는 부진정 부작위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 부작위범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그리고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공통적인 요건이 있고 부진정 부작위범만이 성립될 수 있는 특수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 체계적 지위에 관련된 문제들은 바로 특수한 요건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진정 부작위범이든 부진정 부작위범이든 부작위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일반적 행위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례가 있는 것처럼 무엇인가 요구되는 행위, 자기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자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결과 발생을 방지시키지 못했을 때 부작위범이 성립될 수 있는데, 주체에 대한 문제, 객체에 대한 문제, 행위에 대한 문제를 판단해 보시면 부작위범에서 있어서의 행위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범이 아니라 부작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적 행위 가능성뿐만 아니라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존재해야 되고, 그러한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결과 발생을 발생시켜야 된다. 이러한 요건들을 구비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 부작위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된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 부작위범 말고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통된 성립 요건 이외에 특수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요건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요건이 여러분들이 판례 강의 등에서 공부를 했던 행위 정형의 동치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위 정형의 동치성이라는 것은 자기범 같은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가 외부에서 보입니다. 목을 조른다든지 칼을 찌른다든지 이러한 행위가 보이겠지만 부작위범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실행의 착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작위범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구호해야 되는 조치가 있는 사람이 구호하지 않는 그 행위 자체가 자기범과 마찬가지로 동가치가 인정이 될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 부작위범이 인정된다는 게 바로 행위정형의 동치성에 대한 문제고요. 지금 우리가 살펴볼 이론적인 문제는 바로 행위정형의 동치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보증인 지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진정 부작위범인 태거불응죄를 예를 들어 보면 319조 2항을 보시면 태거불응죄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태거 요청을 받은 자가 태거에 불응하게 되면 태거불응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태거불응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는 태거를 요청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조문 자체에 이 태거불응죄를 범할 수 있는 주체가 조문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부작위범이 아니라 부진정 부작위범 같은 경우에는 자기범의 형식으로서 기술되어 있는 범죄를 부작위를 통해서 실현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작위범에 대한 주체가 조문 자체에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체에 대한 문제로서 무엇이 나타나게 되냐면 보증인 지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을 예를 든다면 세월호에 탑승한 선장 같은 경우에는 단원과 학생들을 구호해야 되는 의무, 즉 자기 의무, 이것을 다른 말로 보증인 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승객들을 구호해야 되는 구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조해야 되는 특수한 지위로서 보증인 지위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 이 보증인 의무하고 이 보증인 지위를 구성요건에 관련되어 있는 요소로 볼 것인가, 아니면 위법성에 관련된 요소로 볼 것인가에 대한 대립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 체계적 지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텍스트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의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보증인 의무하고 보증인 지위를 위법성 요소로 보자라는 학설이 바로 위법성 요소설이고, 의무와 지위에 관련된 문제를 구성요건에 관련된 문제로 보자는 게 구성요건적 요소설에 대한 문제고요. 통설적 견해는 보증인 지위에 관련된 문제하고 보증인 의무에 관련된 문제를 양자를 나누어 가지고 지위에 관련된 문제는 주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관련된 요소로 보자, 의무에 관련된 문제는 위법성에 관련된 요소로 보자는 게 바로 이분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구성요건 해당성을 충족하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 위법성에 대한 문제를 판단하게 되겠죠. 먼저 텍스트 첫 번째에 있는 이론을 보시면 위법성 요소설은 의무와 이 지위에 대한 문제를 모두 다 위법성에 관련되어 있는 요소로 보자는 게 바로 위법성 요소설에 대한 문제고, 이 의무와 지위를 구성요건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 보자는 게 구성요건적 요소설에 대한 문제고요. 통설적 견해, 이분설에 따르게 되면 지위는 주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관련된 문제, 의무는 위법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위법성 요소설로 보자. 이것이 바로 통설적 견해로서 이분설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위법성 요소설에 관련된 문제를 가보면 의무와 지위 자체를 위법성에 관련된 요소라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작위범에 대한 구성요건을 판단해 봤을 때 보증인 의무라든지 보증인 지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작위범에 대한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이고, 보증인 의무와 지위에 관련된 문제는 위법성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이 바로 위법성 요소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법성 요소설을 취하게 되면 구성요건에 대한 이 요건 자체가 매우 공허화돼 버립니다. 즉 자기 의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작위범에 대한 구성요건이 충족이 돼버리는 결과가 생겨버린다는 것이 바로 이 학설의 비판점이에요. 그럼 이제 이분설에 따르게 되면 지위에 관련된 문제는 주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관련된 문제다. 그럼 우리가 구성요건의 착오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구성요건적 착오, 다른 말로 사실의 착오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위법성에 관련된 착오를 우리는 위법성의 착오, 다른 말로 법률의 착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분설에 따르게 되면 지위에 관련된 문제는 구성요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보증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보증인 지위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떠한 부작위범을 발생케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문제로 판단하면 될 것이고, 보증인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증인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 발생을 일으키게 되었을 때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아니라 위법성의 착오, 다른 말로 법률의 착오, (16조에) 관련된 착오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문에서 반드시 나올 겁니다. 구성요건적 요소설에 따르는 경우, 위법성 요소설에 따르는 경우, 통설적 견해인 이분설에 따르는 경우라고 나오니까 지문을 보시고 이분설이 나오면 이분설에 먼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위법성 요소설이 나오면 위법성 요소설에만 먼저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 논리 근거에 따라서 결론을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럼 지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제 가보시면 첫 번째 유제, 보증인 지위하고 보증인 의무의 체계적 지위를 구분하는 어떤 학설? 이분설이죠. 이분설에 동그라미를 딱 쳐두시고, 그럼 결국에는 통설적 견해인 이분설에 따르게 되면 지위는 어디에 관련된 요소고 구성요건에 관련된 있는 요소, 의무는 어디? 위법성에 관련되어 있는 요소다. 따라서 첫 번째 줄 끝에 가시면 보증인 지위와 의무에 관한 채고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된다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고요. 구성요건적 지위에 관련된 착오는 바로 구성요건적 착오, 보증인 의무에 관련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 다른 말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된다라고 나왔을 때만 옳은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밑에 있는 두 번째 유제 가보시면 이원설, 이분설 같은 말입니다. 이원설에 동그라미를 딱 쳐두시고 첫 번째 끝에 가시면 보증인 의무에 관련된 착오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에는
의무에 관련된 착오이기 때문에 몇 조로 가야 된다? 16조. 법률의 착오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몇 조로 가면 된다? 16조에 따라서 책임이 조각된다. 따라서 두 번째 조 가시면 가실범으로 처벌될 것이 아니라 16조 법률의 착오에 따라서 처벌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을 때만 옳은 지문이 되겠죠. 따라서 두 번째 지문도 틀린 지문이고요. 세 번째 유제 가보겠습니다. 사례용으로 나와 있는 지문인데 자기 아들이 물에 빠져가지고 호적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끝에 가시면 자기는 지금 특별한 지위에 관련된 문제를 착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 의무가 없다고 착오하고 있습니다. 즉 보증인 의무에 관련된 문제를 착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서에 따르게 되면 이 구조 의무에 관련된 문제는 어디의 문제다? 위법성에 관련된 문제로서 법률의 착오에 대한 문제로 가야 되겠죠. 따라서 두 번째 줄 가시면 이 문서에 의하면 한각범에 해당된다가 아니라 16조 법률의 착오에 대한 문제에 해당된다고 나와야지만 옳은 지문입니다. 역시 틀린 지문이고요. 네 번째 유제 가보시면 역시 첫 번째 끝에 이 문서에 동그라미 딱 쳐두시고 부작위에 있어서 보증인 의무에 관련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아니라 무엇으로 바꾸시면 된다? 법률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에 해당된다라고 바꾸어 주시면 되겠죠. 다섯 번째 유제 가겠습니다. 역시 사례형. 자, 위에 있는 세 번째 유제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유제는 구조 의무가 없다. 보증인 의무에 대한 문제를 착오하고 있는 경우고 다섯 번째 유제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 의무를 착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증인 지위에 관련된 문제를 착오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첫 번째 줄 가시면 중간에 타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호해야 될 의무가 없다. 지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죠. 따라서 타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아닙니까? 구조를 해야 될 지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보증인 지위와 관련된 착오이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관련된 착오다. 따라서 제일 끝에 가시면 법률의 착오에 해당된다가 아니라 구성요건에 관련된 착오에 해당이 된다고 나왔을 때만 옳은 지문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고요. 마지막 유제 가시면 부진정 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 의무를 구별하는 견해. 즉 이 말은 이 문서를 말하는 거죠. 이 문서에 따르게 되면 제일 끝에 지위에 관련된 착오는 위법성 착오가 아니라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된다라고 바꾸셔야지만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챕터를 마치고요. 다음 챕터에는 고의에 대한 인식 대상에 대한 문제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